이미 충분합니다. 시인이 건네는 따뜻한 작별 인사. 2007년 7월 한국의 독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끝과 시작은 폴란드가 낳은 거장 비스와바 슌보르스카가 1945년부터 2005년까지 출간한 총 11권의 정규 시집에서 170편을 엄선하여 수록한 시선집이다. 존재의 본질을 향한 열린 시선을 고수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에서 삶의 비범한 지혜를 캐내는 슌보르스카의 독특한 시학은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후 시인은 2권의 시집을 더 출간하고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슌보르스카는 86세 고령의 12번째 시집 여기를 출간한 직후 마치 농담처럼 자신의 다음 시집 제목은 충분하다로 정했다고 선언했다. 어쩌면 그때 시인은 알고 있었던 듯하다. 자신이 시에서 그토록 자주 언급한 예측하기 힘든 자연의 섭리가 언제든 자신을 덮쳐와 충분하다라고 속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감은 적중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창작열을 불태웠지만 병마가 찾아왔고 시인에게는 마지막 시집 충분하다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결국 충분하다는 시인이 생을 마감한 뒤 미완성 6필 원고가 첨부된 채 유고 시집의 형태로 세상에 나왔다. 이 두 시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익숙한 슌보르스카의 사유, 그녀가 즐겨 다루던 모티프들을 변함없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친근한 주제, 익숙한 모티프를 시 속에 담아내는 방식은 여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다. 폴란드의 문학평론가인 발부스 교수에 따르면 슌보르스카는 이미 등단 초기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평생 일관되게 외길을 걸어온 시인이었다. 사물이나 현상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단정 지으려 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과감히 집어던진 채 투철한 성찰의 과정을 거쳐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던 시인의 고유한 개성은 이 후속 시집에서도 생생하게 빛나고 있다. 슌보르스카의 시를 이루는 구심점은 바로 존재의 본질과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려는 심 안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작품 세계는 근본적으로 시선의 힘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것, 사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것. 그것이 슌보르스카가 꿈꾸는 시인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에 대해 호기심을 잃지 않겠다는 시인의 신념은 기존의 관습이나 편견을 깨끗이 비워낸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직시하게 만들고 상식이나 관습의 명목으로 지나쳐버렸던 생의 수많은 이면들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 애독자라면 여기를 읽으면서 낯익은 전작들의 이미지를 빈번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한 군데로 응집할 수 있는 길고 치열한 고독의 상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시인은 오랜 사색과 고민 끝에 무르익은 19편의 시들을 또다시 우리 앞에 선보였다. 미사여구나 현학적인 수사 대신 쉽고 단순한 시어로 전곡을 찌르는 언어 감각, 풍자와 아이러니가 결합된 특유의 해학적인 표현 또한 여전하다. 전작들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는 우선 암살자들을 꼽을 수 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 암살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지, 어떻게 하든 많이 죽이기 위해 몇 명이나 죽일 것인지. 하지만 그 밖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우고 기도를 하고 발을 씻고 새에게 먹이를 주고 겨드랑이를 벅벅 긁으며 전화통화를 한다. 손가락을 베었을 땐 지혈을 하고 그들이 여자라면 생리대와 아이섀도우 그리고 꽃병에 꽂을 꽃을 산다. 기분이 유쾌할 땐 다들 농담을 한다. 냉장고에서 감귤 주스를 꺼내 마시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을 쳐다본다. 핸드폰을 낀 채 잔잔한 음악을 듣고 먼동이 들 때까지 단잠을 잔다. 암살자의 전문이다. 이 시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악행을 앞둔 어느 암살자가
일상에서 기계적으로 행하는 평범하고 소소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악인이라 낙이 찍힌 사람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들일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점.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악의 본성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다른 시, 테러리스트 그가 주시하고 있다나 히틀러의 첫 번째 사진 같은 작품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쉼보르스카는 독자에게 익숙한 전작의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나간 작품에서 영감을 가져와 현재의 작품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옛것과 새것의 교묘한 만남, 전통과 혁신의 독창적인 접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반영성에 뿌리를 둔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자기 복제나 매너리즘적 수사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구조와 짜임새가 퍼즐처럼 치밀하기 때문이다. 선행 텍스트와 조응하는 상호 텍스터성을 추구하며 연계성을 부각하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통한 비판적 변용과 풍자를 시도하기도 하면서 시인은 익숙한 모티프를 창조적으로 변주하는 데 주력한다. 일찍이 쉼보르스카는 모래 알갱이가 있는 풍경에서 대상에 대한 획일적 인식을 주체의 자율성으로 착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편견을 거부하고 만물과 현상에 대해 철저하게 다원주의적 상대론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래 알갱이라 알고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알갱이도 모래도 아니다. 우리가 쳐다보고 손을 대도 아무렇지 않다. 시선이나 감촉을 느끼지 못하기에 창틀 위로 떨어졌다 함은 우리들의 문제일 뿐 모래 알갱이에겐 전혀 특별한 모험이 아니다. 어디로 떨어지건 마찬가지. 벌써 착륙했는지 아직 하강 중인지 분간조차 못하기에. 죽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영면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을 뜻한다. 인간이 죽었을 때와 잠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으로 죽음과 잠 사이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바꿔 말하면 죽음이란 깨어날 수 없는 잠이고 잠이란 깨어날 수 있는 죽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쉼보르스카에게 잠은 무의식적인 임종 연습이 아니었을까? 쉼보르스카에게 과거를 환기시키는 매개체인 기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갖고 있는 역동성, 그 유동적인 생명력을 기억이라는 창고에 고스란히 저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방랑의 엘러지에서 기억의 불완전성, 재현 불가능성을 이렇게 노래한다.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내 것이지만 기억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헤아릴 수도 저장할 수도 없는 풍경들. 미세한 섬유질이나 모래알, 물방울의 개별적인 세밀함은 더한 법. 나는 나뭇잎의 뚜렷한 윤곽 하나, 뇌리에 새기지 못한다. 한 번의 눈짓에 담긴 작별을 내포한 환영의 인사,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 번의 고갯짓. 이 시는 기억이 인지하는 한계의 저편에 말줄임표처럼 생략된 명백한 실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삶에서 과거란 결국 기억의 힘에 의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실상 기억의 영역 속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쉼보르스카에 따르면 기억이란 망각을 통해 삭제되고 상상의 힘으로 보완해가면서 우리의 두뇌에서 임의로 재구성된 불완전한 영상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기억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들은 인간의 무의식이 개입하는 가운데 삭제되기도 한다. 쉼보르스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억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과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가 오로지 기억을 위해 기억만 품고서 살기를 바란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욱 이상적이다. 하지만 내 계획 속에는 여전히 오늘의 태양이, 이 순간의 구름들이, 현재의 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때로는 기억이 들러붙어 있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 나는 결별을 제안한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러면 기억은 애초롭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건 바로 나의 마지막을 뜻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과 구름도 기억에 밀폐된 저장고에 갇히는 순간 더 이상 그때의 태양이나 구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반추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불완전한 기억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10대 소녀에서 쉼보르스카는 어린 시절의 나, 다시 말해 지난날의 자아와 대면한다. 하지만 노령의 전업 시인인 현재의 나는 잡티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에 지금보다 더 큰 눈과 더 기다란 속눈썹을 지닌 그 시절의 나를 보면서 친밀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낀다. 과거의 나를 추억하면서도 감상적인 노스텔지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웃음을 연상시킨다. 언젠가 바로 나였던 그 소녀. 나는 물론 그 애를 안다. 소녀의 짧은 생애를 담고 있는 몇 장의 사진을 나는 갖고 있다. 몇 줄의 시고를 쓸 수 있을 만큼 유쾌한 연민도 느끼고 있다. 네가 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걸? 난 네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이질적인 간극을 메워주는 유일한 매개체는 풋사랑의 기억, 혹은 엄마가 나를 위해 직접 떠준 목도리다. 결국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는 나의 자의식이 아니라 타인과의 감정적 교감, 혹은 누군가 내게 베푼 사랑의 흔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10대 소녀에서 그러한 교감의 흔적은 바로 엄마의 목도리이고 그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 10대의 나와 현재의 나는 비로소 서로 연결된다. 작별의 인사도 없는 짧은 미소, 아무런 감흥도 없다. 그러다 마침내 그 애가 사라지던 순간 서두르다 그만 목도리를 두고 갔다. 천연 모직에다 줄무늬 패턴, 그 애를 위해 우리 엄마가 코바늘로 뜬 목도리. 그걸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 애가 내게 시를 보여준다. 이미 오랜 세월 내가 사용하지 않던 꽤나 정성스럽고 또렷한 글씨체로 쓰인 시를. 나는 그 시들을 읽고 또 읽는다. 이 작품은 제법인걸? 조금만 압축하고 몇 군데만 손보면 되겠네. 나머지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10대 소녀에서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지만 글쓰기를 사랑하는 문학소녀 쉼보르스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영화 관람과 그림 그리기, 노랫말 쓰기가 취미였던 쉼보르스카는 청소년기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매료되어 14살 때 이미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독파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를 야스퍼스의 사상에 침투하기도 했고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을 피력했다. 그 밖에 세뮤얼 핍스, 조너단 스위프트,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토마스 만의 작품을 즐겨 읽었으며 셜록 홈즈 시리즈의 애독자이기도 했다.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와 이탈리아 영화 감독 페데리고 펠리니의 영화를 자주 감상했고 렘브란트나 베르메르의 회화를 사랑했으며 재즈 가수 엘라 피츠제럴드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다. 그중 베르메르의 대표작 우유 따르는 하녀를 모티브로 한 시 베르메르는 순간의 예술인 그림과 시간의 예술인 문학의 접목을 시도한 독특한 작품이다. 레이크스 미술관의 이 여인이 세심하게 화폭에 옮겨진 고요와 집중 속에서 단지에서 그릇으로 하루 또 하루 우유를 따르는 한 세상은 종말을 맞을 자격이 없다. 오늘은 이 짧은 시와 그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쉼보르시카는 끊임없이 수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녀 역시 그런 놀라운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